안녕하십니까. 진로취업 교육 전문가 금두환 교수입니다. 자, 성국대학교 우리 학부모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신입생 자녀 대학생활, 이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만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셨죠? 여기까지 보낼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 참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쨌든 그 대학까지 들어왔는데 알아서 취업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코로나까지 터진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교 보내놨으니까 대학 교수들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단순히 학습하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학교는 물론이고요. 가정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전문대학교 진학의 목적, 당연히 취업이겠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학을 했으면 취업이 잘 돼야 되는데 취업이 어렵습니다. 제가 전문가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떼는 마찬가지로 어려웠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정말 많이 힘든 그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요. 자, 무엇보다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갈등일 거고요. 또 거기에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고민과 또 이 어려움을 다 겪을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채용이 많이 줄었겠지요. 채용 규모가 무려 44% 증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과거 선배들이 조금은 쉽게 취업을 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몸으로 맞으면서 또 준비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얼마나 취업이 힘든 걸까요? 정말 어떤 현실이길래 그렇게 취업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짤막한 기사 좀 보고 갈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입사원들의 채용 계획의 3분의 2가량이 취소가 돼버렸고요. 채용 규모가 44% 이상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곳 중에 8곳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입사원 채용에 직격탄을 입었다고 해요. 자, 문제는요. 우리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뽑지 않으니까 경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해지겠지요. 그러니까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취업이 되는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고용난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적어도 우리 아이가 졸업할 때가 되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 분명히 희망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몇 년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취업 경쟁률은 보시는 것과 같이 무려 36대 1을 뚫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중소기업도 10대 1의 경쟁률을 넘어선 게 벌써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는요. 서울대학교 졸업장도 토익 900점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고용 한파가 벌어졌고요. 구직 포기자들이 늘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걸 시작해야 될까요? 자, 여전히 대학만 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견뎌왔겠죠.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대학만 가라. 너 대학만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너 대학만 가면 정말 네가 원하는 꿈도 저절로 생길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조금 다르죠.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던 그렇지 않았던 힘들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공부 시간이 전 세계 1위라는 건 다 알고 계시지요? 이 많은 시간 공부를 하고 또 참고 견뎠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뭔가 보상이 주어질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문대학교니까 당연히 취업이 목적이라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지 않을 거고요. 자, 무엇보다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정말 많은 시간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치 고등학교 4학년, 5학년이 된 느낌으로 말이지요. 자, 그런데 정말 취업만 하면 우리 행복할 수 있는 걸까요? 대학 가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취업을 하면 무언가 좀 답이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더 잘 알고 계시지요. 취업하기 힘들죠. 하지만 취업해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자, 우리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 좋게 기대감 가지면서 출근하는 분 계십니까? 아싸, 출근이다. 유후, 일하러 간다라고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말해준 적 있으십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만나는 그 수많은 어른들의 표정, 밝은 얼굴일까요?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취업을 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했는데 문제는요. 그렇게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정적인 직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직원들의 근속 연수 얼마나 다닐 수 있는가를 분석해 봤더니 평균 12년밖에 되지 않는데요. 남자의 기준이 14.1년이고요. 여성의 기준이 9.3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우측에 보시면 1년 이하, 그러니까 1년도 채우지 못한 그 신입사원들의 이직률이 무려 27.7%, 엄청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직접 행하지는 못했지만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친구들도 무려 80%나 된다는 거죠. 어쨌든 취업은 하긴 해야 되니까 갔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는 거죠. 옛날 부모 세대처럼 헝그리 정신을 이야기해 준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친구 몇이나 될까요? 이 MZ세대라고 불리는 이 세대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놈의 4차 산업혁명이 뭐길래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 산업구조가 변하면요, 그 안에 있는 직업도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변화하면 이 교육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아이들의 모든 준비 과정이 바뀌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실 옛날 것을 배워 21세기를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취업 준비의 시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건 이 4차 산업혁명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그 변화, 세상이 변화했고 직업세계가 변화했으니 요구되는 인재의 모습도 달라졌을 것인데 과연 정말 우리 아이들은 21세기의 아이들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늘 걱정하는 건 직업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직업 세계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했는데요. 어제 있던 직업이 오늘 사라지고요. 오늘 없던 직업이 내일 생겨나는 이런 급격한 변화의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부터 시작해서 애자일까지 변화와 혁신을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뭐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왜 부모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 왜 우리 친구들이 이 대학 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 움직여야 하느냐? 아이들은 21세기의 아이들인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저희 교수들은 20세기의 학위를 땄고요. 또 부모님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권했던 직업들은 이미 옛날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한 가지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유튜버라는 직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 우리도 알아야 하고 자녀들도 알아야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자녀의 직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변화를 인지하셔야 하고요.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정말 시작되었느냐라는 물음에 제가 이렇게 답을 해볼게요. 혹시 자녀들 가운데서 아직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필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 부모 세대가 컴퓨터를 배우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아마 우리 부모님들 독수리 타법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판을 잘 몰라서 외우지 못해서 한자 한자 누르니까 업무할 때마다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고 눈치 보였던 그런 사건들 말이지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학에 들어온 친구들은 사실 코딩이 필수가 아니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애들부터 코딩이 필수가 되었다는 거죠. 이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대리 이상 과장 정도가 된다면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 모든 친구들은 코딩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은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이 모든 변화를 인지해야 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처럼 하나 배워서 평생 가는 시대 이제 없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이야기 우리 자녀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누가 해주는 말 몇 마디를 듣고 또 그것을 믿고 가는 세대가 아니라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죠. 우리 학과 정보에 대해서도 유튜브에 검색만 해보면요,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웬만한 교수들이 가르치는 내용보다 더 많은 정보가 그 유튜브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실을 알다 보니까 의지가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걱정만 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입시라는 걸 했었을 때는 어쨌든 동일한 목표를 놓고 하다 보면 결과가 나왔는데, 이 취업이라고 하는 게임의 모든 과정이 다르다고 하는 것과 결승전 역시도 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한 번도 주도적으로 내 삶을 생각해 보지 않고 고민해 보지 않았던 이 청춘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죠? 저 뭐 해야 돼요? 저 뭐 하면 되나요?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누군가 명령을 해주면 그것을 하는 게 마음 편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배웠던 건 사실 그런 거였죠. 공부 잘하는 쟤처럼 사는 거. 우리 반에서 모범생이라고 불리는 저 아이처럼 사는 게 정답이라고 배우다가 갑자기 대학에 들어와서 수많은 직업 세계가 펼쳐지고 이 변화를 인지해야 하고 또 너에게 맞는 걸 네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취업률은 바닥으로 가고 있고요. 난 아직도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모르겠고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이제 평생 다닐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계속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한탄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다 보니 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하기 싫었던 것이 아니라 해도 안 되는 게임의 경쟁률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배워본 적 없다 보니까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고민인 걸까요? 도대체 어떤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겠고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그 혼란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간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은 남처럼 사는 거였어요. 공부 잘하는 저 아이, 모범생인 저 아이처럼만 살면 된다는 거죠. 우리 명절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진로 취업 전문가가 꼭 계시죠. 부모님을 비롯해 고모, 삼촌, 이모가 모이셔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 꼭 또 집집마다 잘난 분들 한두 분씩은 꼭 계시죠. 사촌 형이라든지 사촌 언니들 얘기하면서 저거 좀 봐라. 저렇게 좋은 대학 가고 저렇게 좋은 직업 가졌다고 하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다 다른데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정답이라고 믿었던 그 직업과 그 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더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의 높은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춘들이요, 다른 나라 친구들과 조금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렇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상담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말이죠.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가 취업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직업을 찾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부모님께 죄송하다. 엄마한테 미안하고 아빠한테 미안해 죽겠대요. 왜냐고 물으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나한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나 때문에 힘들게 돈을 벌어서 대학에 보내줬는데 솔직히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해야 뭘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부담감이 자꾸 자기를 억누르니까 힘들어 지쳐버리는 거죠. 이 효라는 문화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굉장히 많이 이런 얘기들을 꺼냅니다. 또 취업해서 뭐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제일 많이 답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엄마 아빠 용돈 주고 싶대요. 참 신기하죠? 자기가 무언가를 갖고 싶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이 가족에 대한 마음들이 더 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결국 이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학업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것보다 더 큰 고민이 바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학생들의 진로 현황, 이 특성이 무엇인지는 좀 알고 가야겠죠. 대학을 졸업한 뒤에 첫 직장을 갔는데 무려 14개월 정도가 소요된대요. 깜짝 놀라셨죠? 졸업하면 사실 우리가 좀 바라는 건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딱 돼서 졸업식에 멋지게 나타나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진 뒤에 직장 갖는 게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학교 졸업한 뒤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월에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평균 14개월 정도, 1년 넘게 평균적으로 시간이 소요된대요. 그러니 이 어머님들 취업 잘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막 걱정을 같이 하고 구박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일반적으로 걸리는구나 좀 인지를 해 주셔야 하고요. 또한 두 번째 문제가 실제 취업한 일자리와 자기 전공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대부분 지금도 적성보다는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하고 전공 역시도 그 전공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직업과 연관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좋다더라. 학교 홈페이지 몇 번 찾아본 정보, 그 작은 정보만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잘 맞지 않는 거죠. 또 첫 일자리에서 4년 이상 일하는 취업자,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지 않고 쭉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부분이 30% 미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 보면요. 아이들의 진로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 건지 또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대충 그냥 묻지마 취업이 되는 거죠. 남들 취업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대충 취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준비하는 구직 기간도 길어지고요. 당연히 매칭도 잘 안 될 거고요. 또 막상 들어간다고 해도 이직과 전직,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일을 내가 막 바꾸기도 하고 회사를 옮기기도 하면서 사회생활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진로 탐색과 진로를 준비하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뭘 좀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충과 미스, 실수가 무엇인지를 좀 체크해 주면서 쓸데없는 잔소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조언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부터 좀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듯이 취업 준비하면 내가 자격증 뭐라도 하나 따놓고 있으면 나중에 취업 되겠지라고 믿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고요. 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옛날처럼 문제집만 풀고 공부만 하다 보면 될 거라는 믿음을 갖다 보니까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막연하고요. 평양된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직업이 있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그거 할래요. 사무직이요. 영업직이요. 이렇게 말만 뱉어놓고 그게 뭔지 모르는 친구가 대다수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왜곡된 정보, 스펙 중심의 취업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선배들까지 정말 아주 단편적인 그 해당 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조언을 하다 보니까 또 그걸 믿고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직무, 이 기업의 현실 등의 노동시장에 대한 그런 이해가 확연하게 부족하는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취업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왜 취업합니까? 왜 그 일을 선택했습니까? 물었더니
어떻게든 취업은 하긴 해야 되니까 했어요. 결과는 어떨까요?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표적인 진로 고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구체적인 진로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공이 내 적성에 안 맞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요. 세 번째, 취업에 대해서 두렵죠. 막연한 걱정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네 번째, 직업 선택이라든지 이어 취업 준비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다섯 번째, 진로를 결정할 때 부모님과 의견 차이로 갈등이 벌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여섯 번째, 진로했던 그 계획들을 막상 행하지 못하고 마음만 먹는 친구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성적이 좋지 않은 갈등들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취업 지도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부모 입장에선 야, 그게 도대체 왜 힘든 거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도 살았어. 너희는 지금 그렇진 않잖아. 그런데 학생 입장도 마찬가지죠. 학생이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나 때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세대와는 너무 다르고, 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역시도 부모 세대와는 너무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자녀의 취업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찾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서양과는 좀 다른 문화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서양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 또 그 결정에 가족의 어떤 영향력이 사실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우리 왜 그 해외에서 하고 있는 뭐 미국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 영화 같은 걸 보면 말 안 듣죠. 근데 이 말 안 듣는 거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자기가 자립을 빨리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독립도 하면서 살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가족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가족 성취 중심 문화 속에서 학부모는 자녀의 진로 발달 또 성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교수님,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복잡하지 않게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결국 오늘 우리 수업의 가장 큰 핵심은 학교생활 시작 전에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왜? 그래야 대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고 대학생활 잘해야 취업도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아주 공식으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가능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직에 대한 동기, 굉장히 중요하죠.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역량, 능력도 있어야죠. 무조건 마음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한 능력도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와 역량이라는 것을 결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의 취업 가능 지수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동기와 역량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나눠보고요. 또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저희가 취업만 목적으로 탁 놓고 본다면 동기가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고요. 역량이 있는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가 있어요. 동기가 있다는 건 취업에 대한 의지, 각오,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걸 가진 아이들이고요. 동기가 없다는 건 그냥 취업을 할지 진학을 할지 아무런 결정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학교만 나오는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역량이 있고 역량이 없는 친구들이 있죠. 역량이라고 하는 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기초학습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전문대학교 교수님들께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기초학습 능력 자체가 많이 높지 않은 친구들이 몰려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학 진학할 때도 최저 점수, 수능 최저점 같은 걸 왜 맞추냐 하면 적어도 그 이상은 되어야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를 알아듣고 쫓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취업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부모님들 저 앞에 그래프가 보이시잖아요. A, B, C, D. 우리 자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선 구직 동기도 있고요. 구직 역량도 갖춘 타입 B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기도 있고 역량이 있는 얘들 취업 될까요? 안 될까요?
살아있으면 취업되겠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분께서 동기도 있고요. 엄마, 나 취업할 거고 나 열심히 해볼 거야 라는 동기 있고요. 역량, 능력도 갖춘 친구라면 아무 걱정 없었을 거예요. 우리 대학 교수들도 이런 아이들이 우리 과에 들어오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왜? 살아있으면 취업해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많이는 없겠죠? 전국의 약 3% 정도.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은 이 아이들을 요정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본 적은 있는데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면 학과를 이끌어주는 아주 귀한 인재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이 없으니까 버리고 갈게요. 자, 옆에 타입 A가 있습니다. 동기는 좀 없어요. 얘가 취업에 대한 의지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없는데 역량은 갖춘 거예요. 아이가 똘똘해서요. 무슨 얘기를 하면 잘 따라오고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점 관리 잘 되고요. 또 교수님들도 이 아이를 지도했었을 때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만 돼도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서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교육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기부여를 해주면 또 비전을 설계해주면 의욕을 만들어서 마음가짐이 딱 생겨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세 번째에 보시면 타입 C라고 보이시죠? 동기는 부족한데 뭐도 없어요. 역량도 없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취업이 어려워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가정에서도 힘이 드시고요. 대학에서도 힘이 들 거예요. 의지도 없는데 능력도 없어요. 그냥 사람만 있어요. 또 재밌는 건 학교 오는 건 되게 좋아해요. 출석은 꼭 합니다. 나 졸업장 받으러 왔는데요. 하지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또 자기의 능력 역시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정말 많은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타입 D가 있습니다. 동기는 끝내줍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죠? 역량이 부족하죠? 사실 전문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타입 D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전문대학교 들어왔었을 때 의지만 가지고 들어온다면 우리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그 역량 강화 교육은 얼마든지,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가르쳐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누가 과연 문제냐라고 했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타입 C입니다. 동기도 없고요. 역량도 없어요. 그냥 사람만 있는 거죠. 그냥 좋아요. 아무 걱정이 없거든요. 인간은 걱정이 없을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 C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저 C에 대한 부분이 점차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두고 갈 수는 없겠죠? 뭔가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어떻게 동기를 끌어내고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지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도 그 동기를 만들어주고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그 준비를 해주는 과정이 이제 입학 전까지 이루어진다면 최고의 효율성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마음을 먹게 할 것이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청춘들이, 우리 MZ세대들이 언제 가장 열정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간단합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거 시키면 또 되게 잘합니다. 자기가 찾아서도 하죠. 왜? 아르바이트는 왜 하는 거죠? 돈을 벌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딱 있으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 목적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내가 동기를 가져야 하고 내가 역량을 키워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셔야 됩니다. 뭐 솔직히 말하자면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저하되는 가장 큰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의 비전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입사하는 곳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막상 선배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거나 들어보니까 중소기업의 비전이 없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고요. 두 번째, 진로 미설정.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도 못 찾는 친구가 태반이고요. 전공 불일치. 이건 가장 무섭죠. 내가 선택했던 그 전공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겠죠. 중소기업의 비전이 없는 걸 우리가 그냥 갑자기 비전을 가져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한
전공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아침에 그것들을 어떻게 선택하라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진로가 미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목표가 생길 것이고 어떻게든 액션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냥 놀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죠.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냥 놀고 싶은 거죠. 하지만 열심히 놀려면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꿈과 직업에 대해서 먼저 구분짓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너 꿈이 뭐니라고 물었을 때 의사, 판사, 변호사,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그 옛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의사, 판사, 변호사, 대통령은 그건 꿈이 아니라 직업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꿈은 뭐냐? 의사가 돼서 뭐 하고 싶은지, 변호사가 되어서 뭘 하고 싶은지, 그 직업으로 받은 보상으로서 뭘 하고 싶은지가 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간혹 우리 친구들이 꿈과 직업을 같다라고 믿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이런 게 있어요. 평생 어릴 적부터 꿈이 의사였는데 공부를 못하니까 의대를 못 갔어요. 그럼 꿈이 깨진 건가요? 아니죠. 의사라고 했던 직업만 변경이 되는 것뿐이지 꿈은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에게 꿈 묻는 건 실례다라는 분들 계신데요. 꿈은 직업 아니라고 하는 거, 성적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직업이 있다는 거 아니라 꿈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엄마 나 게임 실컷 할 거야. 엄마 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 엄마 나 예쁜 옷 살 거야. 이런 게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부모님들께서 야, 넌 꿈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게임할 건데? 그러면 등짝을 때리면서 야, 그게 무슨 그게 꿈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안 그래요. 그런 것도 꿈이에요. 그래야 버틸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엄마는 잘하는 거 하래요 라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저 뒤에 일이라고 적힌 단어예요.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일은요. 뭘 벌어야 일이죠? 돈을 벌어야겠죠. 그러면 돈 줄 때 좋아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주죠. 그럼 뭐가 먼저예요? 잘하는 일이 먼저일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있다면 무조건 잘하는 일이 먼저예요. 그럼 교수님, 우리 애들은 좋아하는 걸 하지 말고 잘하는 일만 하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아니, 좋아하는 일은 하지 말라면서요. 네. 이 세상에 좋아하는 일은 없어요. 왜? 사람들은 일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럼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산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잘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자, 결국 우리 학생들이 선택한 그 일이라고 하는 거, 엄마 아빠는 일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일이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일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라고 혼납니까? 잘하라고 혼납니까? 잘하라고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일과 것을 구분짓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현장에 나오면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막상 현장에 나오면 일 좋아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과 것을 꼭 구분지셔야 해요. 이걸 제가 쉽게 정리할게요. 잘하는 일을 찾아서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아라. 이거 부모 마음이죠. 부모는 늘 이렇게 걱정하죠. 왜? 살아봤으니까. 네가 빨리 잘하는 것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하면 얼마든지 좋아하는 거하고 살 수 있단다. 근데 요즘 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좋아하는 것이에요? 잘하는 일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 잘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공부가 학생들한테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왜 진도가 안 나가고 왜 호응이 안 생기고 왜 효율성이 떨어지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면 열심히 하겠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가져본 적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꿈부터 쓰는 거다. 네가 정말 취업을 생각하고 이 대학 생활을 제대로 설계하려면 너는 꿈부터 써보는 거야. 버킷리스트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것들을 꼭 정리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이걸 공식으로 만들면 제가 이걸 직업의 계단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람들은 꿈을 위해 살아요. 꿈이 있어야 산다는 거 다 동의하시죠? 그럼 꿈이라고 하는 건 좋아하는 것인가요? 잘하는 일인가요? 좋아하는 것이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직업의 계단을 밟아 올라갑니다. 왜 4번까지 적어놨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평균 4번 이상 직업을 바꾸며 꿈까지 가기 위해 산다라고 해요. 결국 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 직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 꿈까지 간다는 거죠. 그럼 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 1시간, 2시간 왜 참고 견딜까요? 어떻게 참고 견디는 걸까요?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꿈이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자녀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꼭 칠판 앞에 적어두는 게 있어요. 오늘의 급식 메뉴. 그거 보고 참는 거예요. 결국 뭔가 참을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일 나가실 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누가 꿈이에요? 내 자녀분이 꿈이니까 그 꿈을 위해서 뭔가 버틸 수 있는 힘 얻는다는 거죠. 그렇게 부모님은 내 아이가 꿈이잖아요. 그럼 내 아이는 뭘로 버티죠?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거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어요. 비전과 직업과 가치관이라는 용어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자녀분과 꼭 한번 해보세요. 자, 넌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나 의사할 거야 라고 말했으면 그거는 직업이죠. 그럼 제가 왜 의사가 되고 싶었어? 라고 물었더니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봤는데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꼭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죠? 내가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어떤 의사가 되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럼 이거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목적과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비전은 무엇이냐? 의사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건 알고 있어요.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었더니 저는 어린이를 돕고 싶으니까 무슨 과 의사? 소아과 전문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비전이에요. 정리합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직업은 뭘까요? 그 가치관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업의 레벨을 높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가치관을 정립하는 거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 말씀 들으면서 답답한 분들 꼭 계실 텐데 교수님, 우리 애는 왜 꿈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거 아이들 잘못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꿈 찾는 법 배워본 적 없거든요. 내 꿈이 아니라 내 꿈이겠죠. 모범생인 저 아이가 사는 그 방법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우리 아이들 다 꿈이 있었어요. 7살 때로 돌아가 보시겠어요? 아이들이 좋아했던 꿈들이 있었죠. 의사, 판사, 변호사, 대통령 같은 거. 우리 어릴 적에 아이들이 커서 뭐 할래? 그러면 대통령? 그러면 어떻게 해? 어른들이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가족끼리 밥 먹다가 너 요즘에 뭐 준비 중이니? 그러면 대통령?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손이 먼저 올라가죠? 자,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적에는 뭐든지 될 수 있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면 할 수 없다는 직업들을 알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꿈을 못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혹시 부모님들 우리 아이는 어떤 음식들을 좋아할까요? 피자, 떡볶이, 돈가스, 마라탕?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이 음식의 이름이 뭘까요? 새우탕 아니에요. 새우튀김 아닙니다. 매운탕 아니고요. 이 요리의 이름은 빠에야. 스페인 요리 빠에야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왜 빠에야를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는 건가요? 안 먹어본 건가요? 안 먹어본 거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뿐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16,000여 가지의 수많은 직업 가운데 경험한 게 과연 몇 가지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선택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험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여전히 바쁘시겠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아성찰.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냐? 제가 성공의 공식에 빗대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성공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 노력의 대가는 금메달, 집중반제 걸려있던. 자, 그런데 학생일 때 노력은 뭐죠? 공부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울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 자녀는 공부를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솔직히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공부를 안 했으면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럼 노력을 안 했으면 성공해야 될까요? 실패해야 될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력시킬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라떼는 말이야 라고 또 얘기 꺼내면서 이렇게 주구장창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웃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결국 찾아냈어요. 대한민국 모든 청춘들은 스스로 웃으면서 즐겁게 밤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그렇죠. PC방 가보세요. PC방에 가 계시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전사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뜨거운 라면을 국물까지 2분 컷 집중력이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엄마가 잡으러 오기 전까지. 우정이요. 옆에 친구 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깨워주죠. 힘내 포기하지 마. 진짜 멋있어요. 그런데 이 멋있는 PC방 전사들이 학교만 오면 어떻게 되죠? 다 전사를 해버리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노력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텔레비전 채널 돌 때 하는 얘기 있죠? 아 진짜 뭐 없다. 그렇죠. 재미없다. 바로 이거 찾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미있으면 밤새고 노력하고 밤새고 노력하면 성공한대요. 그럼 성공하려면 뭘 찾으면 돼요? 나만의 재미를 찾으면 되겠죠. 우리 아이 공부를 재밌어 하시신가요? 김연아의 재미는 피겨죠. 박태환은 수영, 손흥민은 축구. 그럼 우리 아이의 재미는 무엇일까요? 알아봐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가장 근거리에서 지켜본 게 부모죠. 우리 아이의 재미가 뭔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재미는 결국 누구를 이해하는 거죠? 나를 이해하는 거죠? 그럼 나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1번 후보 나, 두 번째 후보 부모님, 세 번째 후보 친구. 나를 아는 세 종족이죠. 자, 1번 나. 내가 나를 잘 알면 학교 온다 안 온다? 절대 안 왔겠죠. 두 번째 부모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랑 자녀분들이랑 싸우는 경우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엄마랑 싸웠을 때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을 거란 얘기죠. 대한민국 엄마들은 전통적으로 아무것도 몰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인생의 조언을 해줄까요? 아니죠. 그죠? 친구는 결국 위로밖에 안 돼요. 결국 나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고 헤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아이의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셔야 돼요. 적성이라 하면 내가 잘하는 게 뭘지, 흥미는 내가 뭐 할 때 가장 즐겁고 좋은지, 성격, 나는 어떤 상황이 편한지, 가치관,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 난 뭐 때문에 살 것인지 이것들을 검사도 확인하는데 생각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은요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뿐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공부에 정말 적합하게 맞게 태어나신 분들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5분에 한 번씩 수업 시간마다 의식을 잃어요. 달라요. 다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3. 직무, 업종, 기업. 이거는 뭐 몇 번을 말해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야 우리가 다 준비가 된다는 거죠. 결국 취업 준비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업종이라고 하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안에 직무들이 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기업 안에 직무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어떤 업종에서 어떤 직무를 어떤 회사에서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공식으로 만들면 우리의 진로 커리어라고 하는 것은요. 업종이라고 하는 커다란 울타리 내에서 어떠한 직무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 나는 금융회사에서 사무직을 할 것이다. 라든지 나는 IT 업종에서 판매직을 할 것이다처럼 업종과 직무의 결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손흥민 선수에다 쉽게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손흥민 선수는 운동선수예요. 이건 대전제 조건이죠. 하지만 수많은 운동 경기 가운데 뭘 택했죠? 축구. 그게 바로 업종이에요. 손흥민 선수한텐. 자, 그럼 직무. 축구에는 포지션이 있죠.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골키퍼가 있죠. 그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뭐죠? 공격수. 그게 바로 직무입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현재 어떤 팀에 소속되어 있죠? 토트넘 핫스퍼. 그렇죠? 그게 바로 기업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께서 어떤 일을 지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전자업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는 엔지니어고요. 제가 목표하는 기업은 삼성 SDS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준비 중이니? 사무직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신 건 이거죠. 업종 선택의 기준은 뭐고 직무 선택의 기준은 뭐고 기업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설명해 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5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 어렸던 친구가 축구를 포기하지 않고 쭉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축구를 뭐 하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거. 그래서 업종 선택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걸 고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손흥민 선수가 지금 몸값이 1,200억 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1,200억 원. 만약에 근데 손흥민 선수가 5살에 자칫 잘못 생각해서 축구가 아니라 족구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약터에서 족구 차고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전망이 있는 것을 골랐다는 거죠. 그래서 전망이 있는 것이어야 돼요. 아, 우리 자녀의 업종은 좋아하면서도 아이가 또 전망도 있어야 되는구나 꼭 짚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직무. 왜 손흥민 선수한테는 골키퍼를 안 시켜주고 공격수만 시키는 걸까요? 공격을 가장 잘하니까요. 그래서 직무는 잘하는 거 고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왜 이 토트넘, 왜 우리나라의 수많은 축구팀에서 안 뛰고 있고 토트넘 가서 뛰고 있는 거죠? 그렇죠. 프리미어 리그가 주는 상징성과 그만큼의 연봉이 있겠죠. 결국 자기가 추구하는 뭘 따라간 거예요? 가치관을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자녀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24대 산업이 있습니다. 주요 산업이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어떤 산업들이 많이 펼쳐져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나는 사무직을 할 건데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업종으로 가서 일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뜯어 말려야죠. 왜? 지금 여행업계 주저앉았으니까요. 오히려 6번에 있는 보건, 의료 이런 분야가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죠. 또한 회사에 들어오면 이러한 직무들을 선택해서 일하게 됩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될 거고 기업체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 가운데 한 가지가 나의 직무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에 대해서도 우리 전공과 연관되어 있는 직무가 무엇인지 정도는 찾아볼 수 있으셔야겠죠. 자, 결국 산업별로 일자리의 분포 어떻게 흘러갈 건지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 애들의 전공이 어떤 업종과 직무랑 결정이 되고 연관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요. 이 세상의 변화, 직업의 변화, 대학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직업이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돼요. 부모님이 알고 있는 직업이 결국 우리 자녀가 할 수 있는 직업이 된다는 얘기죠. 16,000여 개의 직업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기에 우리 학생들은 몇 세기 인재일까요? 자, 첫 번째, 18세기 농경사회에는요, 육체 노동자, 힘센 애들이 최고였어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시대를 잘못 태어난 인재들이 있죠.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밭 갈고 논 메고 해야 되는 그 힘을 사람을 통해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막 괴롭히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조금 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산업사회가 열렸고요. 이제 공장 노동자로서의 역량이 필요해요. 하나의 기술을 익혀서 그걸 쭉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장인들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제 세대가 지났던 20세기에는 정보사회예요. 결국 지식 노동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다는 거죠. 당시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도입 초기였기 때문에 많이 머리에 넣는 것, 암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종이에 빽빽하게 쓰고서 그걸 가지고 평가받고 했었던,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21세기 지식창조 사회는요, 창의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과 지식을 연결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창의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스마트폰의 출시 주기가 새로운 인재상의 출현 주기와 맞닿아 있어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출하기까지 100년 주기였다면, 하나를 가지고 평생 살았다면 지금은 어때요? 그죠? 지식사회에서 스마트 혁명을 거쳐서 초연결 사회로 가기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고요. 그 주기는 점점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질 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20세기 부모들이 21세기 자녀를 만났으니 얼마나 어렵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나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보는 우리 자녀들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보시는 것과 같이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 행복하고 왜 그 일을 갖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을 주시고요.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지어서, 그렇죠. 아까 우리 잘하는 걸 뭘로 삼자? 직무로 삼고요. 좋아하는 것은 업종으로 삼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결합해서 직업을 택하고 내 비전을 설계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들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업을 위한 최종 준비로서 2W1H, 결국 내가 그 일을 왜 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일자리는 사라지고 일거리만 남는 세상이 됩니다.
자, 회사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고용을 보장해 주지 않을 거고요. 내가 어느 회사에 가든 내가 가진 그 필살기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부모님들께서도 조언을 주실 때 결국 그 분야의 전문가만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꼭 말씀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 그렇죠.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부모가 알지 못하면 옛날 걸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서 좋은 충고와 또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이 대학생활의 모든 시작, 꿈과 직업, 환상 여러 가지 것들의 복합적인 감정들이 미묘하게 다 섞여 있겠지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렇게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가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니 아이들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고 또 어떻게 직장 생활을 버텨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언 주실 거라면 단순히 참고 견디라가 아니라 일하면서 행복하고 그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또 막상 일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더라도 그 일로서 보상받은 돈과 시간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서 또 여쭤보세요. 자녀분한테 어떻게 살고 싶니? 라는 그 말에 나는 엄마 아빠처럼 진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럼 최고죠? 근데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난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아빠처럼은 안 살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뭔가 다른 부분이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의 가치관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먼저 행복하신 그런 멋진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금도한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